얼마 전에 곧 지금 종이로 만드는 은행 통장이 없어진다. 이제 종이 통장을 만들려면 돈을 내야 된다. 종이가 아닌 전산으로 전부 처리를 하겠다라고 은행 쪽이 이야기를 했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비용 절감화에 나선 은행들이 이제 어떤 법까지 통과시키는가 하면 인터넷 은행법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에부터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뭐 카카오톡이나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각종 지불 시스템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인터넷 은행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지금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은행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터넷 은행을 하려는 것인가? 즉 본인이 확인도 화상통화나 지문이나 얼굴로 하고 뭐 현금만 ATM으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의 모든 거래는 인터넷으로 한다. 즉 은행 지점에 있는 인건비나 각종 임대료, 지점 운영비 등을 없애려고, 그것이 은행의 전체 비용이 한 20% 들어간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서 경영 합리화를 하려고 그런다는데요.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은행들보다 2배 정도 덩치가 큰 미국의 인터넷 은행이 120조랍니다. 이제는 거래하는 돈이. 직원은 770명 정도다. 한국에 그 정도 절반 되는 은행 규모의 은행이 직원이 4,5천 명 됩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 절감에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금융이 저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비트, 즉 이 전산에 의한 숫자로 표시된다면 향후에 해킹이라든지 어떤 전산 조작에 의해서 내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 금융 시스템, 즉 인터넷 은행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킹을 하거나 금융 사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자체가 사기꾼이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아서 들고 튀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인터넷 은행을 허가하는 기준도 있고 할 건데요. 뭐 한국에 보면 이런 재래식 오프라인 은행에서도 금융 사기들이 숱하게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은행 측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 돈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일 건데 그분들이 인터넷 은행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항상 그 좋은 비용 절감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비용 절감을 하면요, 그게 남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 부분에 대한 이 법률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국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수치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작년 같은 어떤 기에 비해서 15% 정도 수출이 급감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면서 내수를 확대하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력을 정부가 기울인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래 될 줄 모르고 이제 와서 총력을 기울인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출은 지금 갈수록 힘들 겁니다. 그럼 내수를 예를 들어서 끌어올린다면 소비 지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비 지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소비 지출이 됩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떤 돈으로 과연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맞춰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가계부채가 1130조,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분기에 32조가 늘어났다. 그 이야기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만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자 비용만 7조 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122만 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지금 한국에 최소로 봐서 546만 3천 명이다 보는데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망할 수밖에 없다.
겁니다. 자, 그 이 자영업자가 망해가는 비율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중에 3곳 이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 즉 복합적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14년 9월에 329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그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율이 31.4%, 즉 100을 번다면 100을 벌어서 3분의 1쯤 되는 31.4%를 빚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이 매년 100만 명이 창업을 해가지고 100만 명 중에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사람이 80만 명이라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사업자가, 자영업자가 창업한 사람이 949만 개, 폐업한 사람이 793만 개입니다. 즉, 그 시기에 한 사람 중에서 150만 명 정도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폐업에는요, 음식점이 제일 많았다. 치킨집이나 커피숍이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미용실, 네일샵, 편의점, 옷가게 등이 또 이 많은 폐업이 있었던 자영업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자영업이 많이 폐업하는 데는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자, 자영업을 하면 80%가 망한다는데, 그래도 퇴직할 때 받은 조그만 돈, 평소에 저금했던 돈, 연금 털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있는 돈 빼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저렇게 많이 망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경제 상황을 정부가 정말 알면서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는 경제 성장률 3%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실제로 이제 막 몰락해서 길바닥으로 놓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대책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다고 해서 그거 반짝 물건 판다고 해서 잘 나가는 화장품 가게나 면세점이나 뭐 백화점이나 돈 좀 벌지, 거기에서 파는 돈을 가지고 성장률이 3%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귀신이 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다고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요. 이런 시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보호에 정부가 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맨날 무슨 경제 당국자들이 내수를 정진시키니 신성장 동력을 새로 만드니 그게 지금 와서 되겠습니까? 저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좀 솔직하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장관이나 부총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곧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동안에 땜박질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런 정책적인 영향력도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새겨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옵니까? 제가 집을 저런 식으로 막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집 사라고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이게 나중에 폭탄으로 들어온다고도 얼마나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가 올 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말 수치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폭탄 터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것만 있는데요. 지금 저유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거다. 즉 낮은 유가가 그나마 세계 경제에서 기름을 사는데 들어가던 돈을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생산이 늘어나도록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석유가 매년 소비하는 것이 340억 배럴인데요. 유가가 10달러 내려가면 3,400억 달러, 즉 402조 원이 소득 이전 효과를 냅니다. 즉 기름 사는 데 써야 될 돈은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 배럴당 60달러가 급락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1년에 2조 달러 이상의 소득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국이나 주요 국가의 성장을, 경제 성장을 그나마 유지시킬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인 변수가, 그러니까 중동이나 산유국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유가를 갖다가 올린다는데, 실제로 지금 지정학적인 변수가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의 변수가 유가를 지금 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석유 지출 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된 바람에, 이란이 세계 4위의 산유국입니다. 이란에서 하루에 400만 배럴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일가스가 지금 원가를 40불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래도 경제가 세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 이 유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고, 이 낮은 유가 때문에 물론 석유나 화학 분야에서는 또 유조선 같은 조선에서는 타격이 있겠지만은 다른 분야의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그나마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란 이야기 2개 하겠습니다. 지금 3일장이 한국의 보편적인 조상이 나면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날부터 이제 상이 묘지로 나가는 날까지 합치면 하는 날. 그러니까 3일인데, 이것도 이틀이나 하루를 치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면 이 상가집에 가서 보면요, 저 집이 잘 사는 집이고 힘이 있는 집인가, 안 그러면 저 집 형편이 없는 집인가, 그는 상가집 가보면 알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3일장 해봤자 이 초상 치르는 비용만 400~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냥 하루나 이틀만 해요. 하루나 이틀 해도 올 사람 40~50명, 30~40명 다 온다. 그럼 나올 돈도 없는데 영안시 빌려서 3일장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조상이 장례라는 것이 일종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한국 사회에서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제는 이 개인주의 사회, 또 그리고 미립부인 부익부의 사회가 이제 조상조차도 3일장을 못 치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요, 1년에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1년에 신생아가 2014년 같은 경우에 43만 5,400명이었답니다. 7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애들을 안 놓고 있다. 임신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즘 자조적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개도 못 키우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러고. 자,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거의 부모의 모든 노력과 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애를 놓는 것을 기피하고 나도 한 명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044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5천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은 일본처럼 급속한 인구 감소 국가가 될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일본의 100세를 넘기게 되면 총리가 은으로 만든 가문으로 수라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은그릇을 하나씩 선물을 주는데, 처음에 한 100명, 200명 시작한 게 작년에 29,000명을 줬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이. 그래서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선물을 다른 걸로 바꾸든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한쪽으로는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극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 사회에 미래가 있겠는지. 자, 제가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주거 문제의 해결입니다. 저출산을 막는 부분이요. 어떻게 정치인들은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바라보고 가느냐. 꼭 대통령 임기를요 한 20년 지키면 이거 해결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 5년만 하니까요 어느 누구도 손 안 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요, 이 저출산, 초고령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가계부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떠들다가 갑니다. 국민들이, 저는 쏟고 있는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